경기도 양주의 장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번잡했으나 그 소란을 가르는 차가운 쇳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대기를 흔들었다. 철끄렁, 찰끄렁. 예조 판서 이정명은 이제 이름 없는 죄인에 불과했다. 무거운 목칼칼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다 해진 집신 사이로 배어나온 핏방울이 양주의 마른 흙바닥에 붉은 낙인을 찍고 있었다. 한때 조정에서 가장 청렴하다 칭송받던 그가 이제는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라 불리며 백성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있었다. 정명의 시야는 흐릿했다. 닷새를 굶은 리자는 비틀렸고 뺨을 타고 흐르는 썩은 무 조각의 오물은 그저 차갑게 느껴질 뿐이었다. 정녕 이곳이 나의 무덤이 될 것인가. 그는 개미 한 마리가 제 살기를 찾아 기어가는 바닥을 보며 자신보다 못한 미물의 생명력을 부러워했다. 죽음보다 깊은 체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였다. 소란스러운 장터의 소음 너머로 기이할 정도로 맑고 경쾌한 소리가 정명의 귀를 자극했다. 딱, 딱,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 정명은 홀린 듯 고개를 아주 조금 옆으로 돌렸다. 주막 담벼락 아래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의 꼬마 거지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고작 17살이나 되었을까. 아이는 제 주먹만 한 호두알을 바닥에 놓고 손에 든 푸르스름한 돌멩이로 내리치고 있었다. 제발 좀 깨져라. 이놈아. 아이는 배가 고픈지 입맛을 다시며 야무지게 돌을 들어 올렸다. 햇살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아이가 쥔 그 돌멩이를 비추는 순간 정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듣거세게 흔들렸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그것은 평범한 돌이 아니었다.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내뿜는 그 푸르스름한 빛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정교하게 조각된 거북이의 형상. 무엇보다 오른쪽 모서리가 날카롭게 깨져 나간 그 모양새. 그것은 정명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리고 도둑 맞는 바람에 역적의 누명을 쓰게 된 결정적 증거인 예조 판서의 옥인이었다. 정명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닷새를 굶은 사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랐다. 저것만 있다면, 저 아이의 손에 들린 저 도장만 있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다. 으아.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포졸들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정명의 눈에는 오직 옥인만이 보였다. 그것을 내놓아라. 쇠사슬을 끌며 아이에게 달려드는 정명의 모습은 귀신과도 같았다. 아이는 겁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떴고 정명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목을 낚아챘다. 바로 그때 서늘한 냉기가 정명의 목덜미에 닿았다. 이놈? 어디서 행패냐? 털보 포졸의 날카로운 창끝이 정명의 목을 겨누었다. 붉은 피 한 방울이 창날을 타고 떨어졌다. 정명은 절박한 심정으로 품 안을 뒤져 아내의 마지막 유품인 은가락지를 꺼냈다. 이것을 줄 테니 제발 저 아이와 저 돌덩이를 내게 넘겨주시오. 정명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그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는 불꽃과 같았다. 은가락지를 챙긴 털보 포졸박씨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잔을 거두자 정명은 무너지는 다리를 지탱하며 옥인을 손에 쥐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전신을 관통했다.
아이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호두 낚아는 돌덩이에 불과했으나 정명의 손에 들린 그것은 다시금 일국의 법도를 상징하는 지엄한 물건으로 돌아온 듯했다. 그는 옷소매로 옥도장이 묻은 호두, 기름과 때를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그러나 불빛에 비추어 본 옥인의 단면은 정명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었단 말인가. 깨진 틈새 사이로 보인 것은 영롱한 옥의 빛깔이 아니라 시커먼 납덩어리였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옥으로 감싸진 정교한 가짜였다. 하지만 그 납덩어리 한가운데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진 종이 조각이 말려 들어가 있는 것이 보였다.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누군가 진짜 옥인을 가로채고 이 가짜 속에 치명적인 비밀을 숨겨 정명의 처소에 두었던 것이다. 배후에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정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었다. 얘야, 너는 이 물건을 어디서 주었느냐? 꽃분이는 무서운 아저씨의 눈빛에 겁을 먹은 듯 뒷걸음질 치며 대답했다. 저기 아랫마을 갈대밭 있잖아요. 지난 장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강가에다 이걸 휙 던지고 가더라고요. 물에 빠진 걸 제가 건졌슈. 호두가 기막히게 잘 까져서 보물인 줄 알았지 뭐예요. 아이의 해맑은 대답 속에 사건의 실마리가 들어있었다. 누군가 옥인을 훔쳐 달아나다 검문이 심해지자 강가에 유기한 것이 분명했다. 정명은 꽃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이제 이 아이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동반자였다. 일행은 다시 유배기를 재촉했다. 해는 니안니안 넘어가고 산 그림자가 벤처럼 길게 드리워졌다. 험준한 고갯길에 접어들자 차가운 산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며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갑자기 꽃분이가 걸음을 뚝 멈췄다. 아이는 대답 대신 허공을 향해 코를 벌렁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아저씨, 이상한 냄새 안 나요? 비릿한 새 냄새랑 타는 냄새가 나요. 꼭 우리 엄마 죽었을 때 나던 냄새 같은데. 아이의 눈빛에는 17살 아이답지 않은 섬뜩한 감각이 서려 있었다. 털보 박 씨는 헛소리 말라며 꿀밤을 먹이려 했지만 정명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바람 끝에 실려오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혈향. 그것은 매복한 자객들의 살기였다. 우리는 가시덤불 숲으로 간다. 정명의 단호한 명령에 일에는 길도 없는 험로로 몸을 던졌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가시가 살을 뚫었지만 누구 하나 소리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들이 원래 가려 했던 평탄한 계곡길 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시퍼런 칼날들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꽃분이의 기가 막힌 코가 그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낚아채 올린 것이었다. 가시덤불을 해치고 도착한 바이고라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밖에서는 매서운 산바람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몰아치고 있었으나 굴 내부의 정적은 오히려 더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정명은 품속에서 오기를 다시 꺼내 호롱불 가까이 가져갔다. 깨진 단면 속에 박힌 붉은 물질이 불기운에 미세하게 녹으며 비릿하고 매캐한 향을 내뿜기 시작했다. 이 향기는 자초 밀랍이구나. 뇌리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다. 이것은 오직 병조판서 조대감의 집안에서만 비밀 문서를 봉인할 때 쓰는 특수한 밀랍이었다. 자신이 누명을 쓰고 옥사로 끌려가던 날 밤, 방 안을 감돌던 그 희미한 향기가 바로 이것이었다.
정명의 손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다. 조대감. 그자가 처음부터 이 모든 연극의 각본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을 제물로 삼았음을 확신했다. 잠든 줄 알았던 꽃분이가 어느새 눈을 뜨고 정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게 빛났다. 꽃분아, 잘 생각해보거라. 그날 강가에서 이 도장을 버리던 놈의 얼굴을 기억하느냐? 정명의 절박한 물음에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밤이라 잘은 못 봤는데 그 아저씨 얼굴이 좀 웃기게 생겨서 기억나요. 찌그러진 감자 같았거든요. 쓱, 쓱. 아이의 거친 손놀림을 따라 굴바닥의 흙 위에 선들이 그려졌다. 찢어진 눈매, 뱀처럼 얇은 입술, 그리고 왼쪽 눈썹 위를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 그림이 완성될수록 정명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그것은 타인이 아니었다. 과거 급제 동기이자 10년 지기 보신 버진사의 얼굴이었다. 옥에 갇혔을 때 유일하게 찾아와 눈물을 흘려주던 그가 사실은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정명은 심장이 난도질단하는 기분을 느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정명의 귀에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스라. 거센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 젖은 낙엽을 밟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벽에 기대어 줄던 털보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녹슨 창을 낚아챘다. 나을리, 놈들입니다. 냄새를 맡고 왔구먼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낡은 굴 입구에 가림막이 박살나며 시퍼런 칼날이 어둠을 가르고 들어왔다. 거기서라, 역정놈아. 조대감의 사주를 받은 자객들이 빗물에 젖은 칼을 번득이며 들이닥쳤다. 정명은 반사적으로 꽃분이를 제 뒤로 숨기며 굴 안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막다른 길이었다. 뒤쪽은 천길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족은 틈뿐이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굴 안으로 들이치며 살기 어린 공기를 더 차갑게 식혔다. 이제는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정명은 품 안에 오긴을 꽉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다. 진실이 아직 그의 품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절벽 끝에 몰린 정명의 등 뒤로는 시커먼 강물이 아가리를 벌린 채 포유하고 있었다. 자객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칼을 지켜든 찰나 정명의 뒤에 숨어있던 꽃분이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갔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는 산길을 오르며 주워 모았던 단단한 산호두 알들이 한가득 들려 있었다. 얘라, 이 나쁜 놈들아. 꽃분이가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바위 바닥을 향해 호두 알들을 힘껏 뿌렸다. 좌르르 굴러간 호두 알들은 빗물과 뒤섞여 천연의 함정이 되었다. 오로지 정명의 목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들던 자객의 발이 호두 알을 밟는 순간 간간하던 주심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비명과 함께 자객의 몸이 허공에서 뒤틀리며 바닥에 처박혔고 그가 들고 있던 칼은 챙그란 소리를 내며 낭떠러지 밑으로 사라졌다. 천하의 살수가 고작 7살 아이가 뿌린 주전부리에 발목이 잡혀 골상사납게 자빠진 것이다. 세 사람은 겨우 어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바위 틈새로 몸을 던졌다. 털보가 무릎을 꿇으며 신음하자 정명은 그의 왼팔에서 흐르는 검붉은 피를 보고 경악했다. 자객의 칼에 묻은 독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밖에서는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다.
는 추격대들의 외침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꽃분이가 바닥에 떨어진 호두 껍질 조각을 쥐고 이정명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나을리? 저기, 저 위를 보세요. 박쥐들이 가득해요. 꽃분이의 눈은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천장을 향해 돌을 던졌다. 점막을 깨는 타격음과 함께 잠자던 수천 마리의 박쥐떼가 검은 폭풍처럼 쏟아져 내렸다. 동굴 입구로 진입하려던 자객들은 눈앞을 가리는 박쥐들의 날갯짓에 혼비백산하여 칼을 휘둘렀고 그 틈을 타 꽃분이는 정명의 옷자락을 잡고 바람 냄새가 나는 출구를 향해 앞장서 달렸다. 가까스로 산을 내려온 일행에 눈앞에 마침내 함경도 경원 관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의 북쪽 끝, 가장 험하다는 유배지였으나 그곳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아침이면 들려야 할 빗질 소리도 문지기의 호령도 없었다. 바람이 불자 거대한 소슬대문이 힘없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텅 빈 마당에는 낙엽과 함께 검붉은 얼룩만이 가득했다. 계십니까? 한양에서 온 유배죄인 이정명입니다. 정명이 외침에 돌아온 것은 횡랑 한가운데 노인 낡은 부기바람에 울리는 둥 소리뿐이었다. 마치 거대한 무덤 속에 들어온 듯한 한기에 꽃분이가 정명의 손을 꽉 잡았다. 그때 담벼락 뒤와 지붕 위에서 시커먼 그림자들이 솟구쳐 올랐다. 날카로운 화살촉들이 일제히 세 사람을 겨누었고 대청마루 문이 열리며 비단 광복을 입은 경원, 부사 최만석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나타났다.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왔구나. 최만석 부사의 섯을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공수들의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정명의 심장이 멈추려는 찰나. 정적을 깬 것은 비극적인 비명이 아닌 꽃보니의 천박하고도 요란한 고함이었다. 아이고 배야, 나 죽네. 사람 살려. 꽃보니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마당 한가운데서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다. 똥 마려워. 똥이 나온다. 너무나 뜬금없는 상황에 화살을 쏘려던 병사들이 멈칫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아예 치마를 걷어 올릴 기세로 엉덩이를 최만석 족으로 들이밀며 방귀 소리를 흉내냈고 장내엔 비장함 대신 황당한 허탈감이 감돌았다. 저 천한년이 감히 관아 마당에서 무슨 추태냐. 기겁하며 뒷걸음질 치는 최만석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죽음을 앞둔 죄인이 지리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았던 탐관오리는 결국 손을 휘저었다. 에이, 재수 없는 것들. 당장 저 더러운 것들을 지하 감옥에 쳐넣어라. 매일 날이 박는 대로 목을 칠 테니.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으로 내동댕이 쳐진 후 정명은 깊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궜다. 결국 여기까지인가 보. 조 대감이 여기까지 손을 썼을 줄이야. 하지만 꽃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났다. 아이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현영하게 빛나고 있었다. 죽긴 누가 죽어요. 할아봉? 제가 들어올 때 봤는데 이 건물은 100년도 넘은 거라 쥐구멍이 하나쯤은 꼭 숨어 있기 마련이요. 꽃분이는 감옥 구석에 썩은 집단 아래를 이리저리 파헤치더니 낡은 나무 판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을 뜯어내자 어른 한 명이 겨우 통과할 만한 좁고 깊은 구멍이 입을 벌렸다. 오물 냄새가 솟구쳤지만
그것은 곧 자유의 냄새였다. 꽃분이는 씩 웃으며 속삭였다. 나으리, 이제 진짜 똥 눌러 갈 시간이에요. 오물이 가득한 하수도를 쥐새끼처럼 기어나온 세 사람은 관아 뒷담전 대나무 숲에 몸을 숨겼다. 정명은 탈출에 만족하지 않고 부사의 집무실을 노려보았다. 저 안에 조 대감에게 보낼 비밀 장부가 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창문 틈으로 접근했으나 경비가 삼엄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때 꽃분이가 창문 틈새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방 안에는 뇌물 내역이 적힌 장부가 바람에 팔랑거리며 넘어가고 있었다. 까막눈인 꽃분이가 보기엔 그저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그림이었지만 아이의 뇌는 그것을 사진처럼 찍어내기 시작했다. 종이의 결, 먹물의 번짐, 도장의 위치까지 빨리 가야 합니다. 털보의 재촉에 정명이 꽃분이를 끌어당겼을 때 아이는 이미 수십 장의 장부를 머릿속 깊은 우물에 인화해버린 뒤였다. 걱정 마시오. 할아범, 저 조이들은 이제 불쏘시개나 하지 뭐.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요. 아이가 제 머리를 톡톡 두드렸다. 관아를 빠져나오자마자 요란한 징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탈옥이다. 죄인들을 잡아라. 횃불 수십 개가 뱀처럼 구불거리며 서른을 가로질러 그들의 뒤를 쫓았다. 이정명의 거친 숨소리는 이미 쇠소리로 변해 있었고 이른의 노구는 무릎까지 차오른 눈더미 속에서 자꾸만 고꾸라졌다. 나얼리, 어서 가십시오. 도끼가 퍼져가는 발을 부여잡은 털보가 절규했으나 정명은 차가운 눈바닥 위로 쓰러지며 손을 휘저었다. 나는 틀렸다. 너희라도 살아서 가거라. 꽃분아, 네 머릿속에 든 장부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희망이다. 하지만 꽃분이는 매몰차게 정명의 등을 떠밀어 일으켰다. 할아범, 배고프다면서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고 여기서 죽으면 억울해서 어쩐대요. 아이의 눈망울은 칼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강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당도한 곳은 시커먼 어둠 속에서 포효하는 성천강의 지류였다. 겨울 강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지끈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다. 추격대의 말발굽 소리가 지진처럼 땅을 울리며 다가오는 순간 꽃분이가 앞장서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다. 내 발자국만 봐봐요. 하얀 얼음은 속에 바람이 들어서 퍽 하고 꺼져요. 저기 저 시커멓고 투명한 얼음이 진짜 튼튼한 거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물의 결을 읽고 있었다. 정명과 털보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의 뒤를 따랐다. 발을 뗄 때마다 얼음판이 비명을 질렀고 강 중간쯤 다다랐을 때 뒤따라오던 기마병들이 얼음판 위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수십 명의 장정과 말들의 무게가 가해지자 강 전체가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세 사람이 강 건너편 둔치에 발을 올리는 순간 추격대는 강 한복판 가장 깊고 물살이 센 곳에 몰려들었다. 꽃분이는 도망치다 말고 멈춰서서 품속에서 아껴두었던 단단한 산호두 하나를 꺼냈다. 아이의 눈이 살수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이 나쁜 놈들아, 다 얼어 뒤져라. 꽃분이가 전력을 다해 던진 호두 아리하얀 얼음판의 급소에 명중했다. 작은 타력음이었으나 이미 한계에 도달했던 얼음판에는 치명적이었다. 거미줄 같은 균열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뻗어나갔고 어저저적하는 괴음과 함께 단단하던 강바닥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다. 천벙
차바방. 차가운 강물이 굶주린 짐승처럼 추격대원들을 집어삼켰다. 정명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호두 알 하나로 자연의 힘을 끌어낸 이 아이의 기지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있었다. 한양 도성의 거대한 성벽이 시야에 들어왔으나 정명의 가슴은 희망보다 무거운 중압감으로 가득 찼다. 성문 앞은 평소와 달리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붉은 깃발 아래 창을 든 포졸들과 사병들이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벽보판에는 정명의 얼굴이 그려진 용파기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고 그를 잡는 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이 걸려 있다는 문구가 선명했다. 성문마다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놨을 겁니다. 털보가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혀를 찼다. 전공법으로는 결코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형국이었다. 정명은 자신의 찢어진 비단 도포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대궐인데. 그 한 걸음이 찰리 길보다 멀게 느껴졌다. 그때 꽃분이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누군가 불을 피우다 남긴 시커먼 수덩이를 집어들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숯을 제 손바닥에 문지르더니 정명에게 다가왔다. 할아범, 우리 거지 놀이해요. 꽃분이는 시커멓게 변한 손을 정명의 고결한 선비, 얼굴에 무자비하게 문질러댔다. 머리도 좀 풀어헤치고요. 눈에 힘도 팍 풀어봐요.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바보처럼 말이지요. 정명은 잠시 멈칫했으나 아이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평생 글만 읽으며 자존심을 생명처럼 여기던 예조 판서가 스스로를 미치거니 거지로 변모시키는 순간이었다. 꽃분이는 주변에서 낡은 수레 하나를 끌고 오더니 자신이 병든 손녀인 양거적을 덮어쓰고 누웠다. 이제 그들은 영락없는 유랑민 무리에 불과했다. 수레바퀴가 기익 소리를 내며 성문 앞에 다다랐다. 포졸 하나가 창으로 앞을 가로막으며 험악하게 소리쳤다. 멈춰라. 어디서 오는 놈들이냐. 정명은 침을 질질 흘리며 초점없는 눈동자로 포졸을 바라보았다. 우리 소녀가 죽어가요. 앞 좀 주시오. 나으리. 정명의 입에선 평생 해본 적 없는 비굴하고도 어수룩한 말투가 흘러나왔다. 수레 위에서 꽃분이가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며 아이고 배야 늘 외치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 포졸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에이 더러운 것들. 재수 옮겼겠네. 쏙 거지지 못할까. 포졸의 손짓 한 번에 조선의 운명을 쥔 세 사람이 성문 안으로 발을 디뎠다. 어둡고 긴 성문 터널을 빠져나와 종로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정명의 눈빛에는 다시금 서리발 같은 결기가 되살아났다. 도성 안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정명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꽃분이의 손을 잡은 채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한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방, 월현되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권력가들이 드나드는 이곳이야말로 주 대감의 사령들이 함부로 뒤지지 못할 최적의 은신처였다. 정명은 과거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기녀를 통해 몸을 숨기고 그동안 겪었던 참혹한 일들을 기록하며 마지막 상소를 준비했다. 하지만 밖에서는 사령들이 행인들의 얼굴을 이리리 대조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정명은 창밖으로 보이는 대궐의 누각을 응시했다.
억울한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는 신문고가 저 멀리 보였으나 그 길목은 이미 조 대감의 사병들로 겹겹이 에워싸여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기 힘든 형국이었다. 누각으로 향하는 전공법은 불가능했다. 그때 칠성탈보의 허리춤을 단단히 동여매며 정명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으리,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이놈이 평생 왈패짓이나 하며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사람 구실 한번 해보렵니다. 정명이 말릴 새도 없이 탈보는 수레 옆에 놓인 굵직한 장작을 집어들고 대로변으로 뛰쳐나갔다. 이놈들아,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역적 이정명이다. 덤벼라. 탈보가 시전상가에 옮기 전 갑판대를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자 길목을 지키던 수십 명의 사병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몽둥이 찜질을 당하면서도 탈보는 정명 쪽을 보지 않고 반대편으로 기어가며 고함을 질렀다. 지금이요. 어서 가시오. 그의 피 섞인 외침이 장터의 소음에 섞여 정면의 가슴을 후벼 팠다. 털보의 희생으로 생긴 찰나의 빈틈을 타 정명은 꽃분이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신문고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하지만 누가 계단 아래에 도달했을 때 섬뜩한 고함과 함께 번뜩이는 칼날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조 대감이었다. 그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말을 달려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감히 내 손바닥을 벗어날 줄 알았더냐. 조 대감의 눈은 살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칼끝을 정명의 목에 겨누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놓아라. 내 놈이 가진 그 가짜 도장과 목숨을. 사방에서 사병들이 다시 몰려들었고 꽃분이는 정명의 등 뒤에서 파들파들 떨며 옥인을 꽉 쥐었다. 이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곳까지 단 몇 계단만이 남았으나 그 길은 죽음의 문턱보다 더 가팔랐다. 조 대감의 칼날이 정명의 쇄골 끝을 파고들며 붉은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명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히려 조 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품속에서 반으로 쪼개진 옥인을 꺼내 하늘 높이 지켜들었다. 주상 전하, 보시옵소서. 이 도장의 깨진 틈새에 묻은 붉은 자초밀랍이 바로 역적조 대감의 역모를 증명하는 인장이옵니다. 정명의 사자후가 대궐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당황한 조 대감이 사병들에게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라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찰나 정명은 몸을 던져 조 대감의 다리를 붙들었다. 꽃분아, 지금이다. 쳐라. 북을 쳐. 정명의 어깨 위로 칼날이 내리꽂혔으나 그는 결코 손을 놓지 않았다. 피가 튀는 아비규환 속에서 꽃분이는 눈물을 머금고 누각 계단을 향해 달렸다. 누각 꼭대기에 도달한 꽃분이의 앞에는 지체만 한 신문고가 놓여 있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무거운 북처를 잡았다. 그것은 단순히 가죽을 때리는 도구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한과 정명 아저씨의 피,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이 서린 무게였다. 꽃분이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북을 내려쳤다. 둥! 묵직하고 거대한 울림이 한양 하늘을 찢고 대궐 구석구석을 진동시켰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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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들던 사병들도 칼을 휘두르던 조 대감도 거리를 오가던 백성들도 그 천둥 같은 소리에 얼어붙었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광화문이 무겁게 열리며
붉은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모습을 드러냈다. 임금의 차가운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정면과 북채를 든 작은 소녀에게 머물렀다. 조 대감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저 천한 거지 년의 모함이옵니다. 라고 절규하자 꽃분이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경원 관아에서 보았던 장부들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인화되어 떠올랐다. 전하, 저는 글자는 모르지만 그림은 볼 줄 알아요. 조 대감 내 장부 셋째 줄에 적힌 다이월샤의 계진여 자, 그게 위나라 첩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꽃분이는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리며 장부의 수십 페이지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어내려갔다. 매물 3,000냥, 굴량미 500석, 쏟아지는 증거 앞에 조 대감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조선의 제3을 가전했던 조 대감은 사실 적국과 내통하던 세작이었다. 임금의 분노 섞인 호령이 떨어졌다. 여봐라, 저 역적 조 대감을 당장 하옥하고 예조 판서 이정명을 구하라. 조 대감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그의 비밀 창고에서는 꽃분이가 암송했던 장부와 일치하는 위나라의 밀서들이 쏟아져 나왔고, 반으로 쪼개진 오기는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마침표가 되었다.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는 조 대감의 뒷모습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듯 초라했다. 임금은 이정명의 손을 직접 잡아 일으키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형의 충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간신의 현울림에 놀아난 과인의 죄가 크오. 정명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다. 전하, 당치 않사옵니다. 소신 목숨을 부지하여 다시 용안을 뵙게 된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옵니다. 임금은 곁에서 쭈뼛거리고 서 있던 탈보에게도 공을 치하하며 종육본 군관의 벼슬을 내었다. 피로 물들었던 광화문 앞 광장에는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 자의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 고였다. 그로부터 두 번의 계절이 바뀌어 매운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하얀 눈송이가 축복처럼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다. 한양 북촌, 다시 주인을 찾은 이정명의 기와집 담장 너머로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마당을 뛰어다니는 아이는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아니었다. 고운 붉은색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배시댕기를 들인 어엿한 양반댁 애기씨의 모습이었다. 연하여, 천자문을 다 떼기 전에는 호두알도 없다 하지 않았느냐. 정명이 징지덤한 표정으로 뒤를 쫓았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가득했다. 진흙 속에서도 희어의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 아이. 정명은 아이에게 연화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양딸로 삼았다. 두 사람은 이제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묶인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연하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소매춤에서 호두 두 알을 꺼냈다. 아휴, 글자 공부는 머리가 아파요. 차라리 호두를 까먹는 게 낫지.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야무지게 호두를 깨물자 고소한 향기가 마루 가득 퍼졌다. 정명은 마루 안쪽 잘 닦인 흑단나무 탁자 위에 놓인 옥인을 바라보았다. 한쪽은 날아가고 없지만 그 단면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도 피를 부르는 저주도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아이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진 선비를 이어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인연의 증표였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세상의 모든 아픔을 덮어주었고 정명의 집 마당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과도 같은 온기로 가득 찼다.